앞으로 우리나라에 중추가 되는 2030 세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배려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필승 이제 소액 투자 전략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 네,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얘기는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요즘 집값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제가 상담을 해보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2030 세대들, 그러니까 2030, 20대나 30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오시기도 하고요. 예, 상담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기에는 너무 지금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뭐 투자에 대한 방법론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2030 세대들을 위한 좀 이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2030 자녀분들, 예, 자녀분들을 갖고 계신 이제 우리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 예, 분들도 한번 이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폭등한 집값에 희망이 없는 2030 세대 필승 내 집 마련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이제 평균 이제 매매가를 한번 보죠. 예, 서울의 평균 매매가를 보면은 지금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인데요. 올해 1월달에 한 10억 6천이었네요. 예, 10억 6천에 쭉 계속 우상향이죠. 예, 계속 우상향이라서 지금 이제 11억 7,700. 예, 얘가 평균 매매가예요. 평균 매매가가 이제 11억 7천입니다. 예, 1억 1천 정도가 올랐네요. 8월 달 동안 1억 1천 정도가 올랐네요. 그럼 거의 뭐 월마다 한 1,300, 1,400씩 계속 오른 거네요. 한 1,400 정도가 오는 거네요. 그죠? 지금 이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예, 사회 초년생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평균적인 주택을 사서 예, 평균적인 삶을 살기에는 너무 지금 어려워진 거죠. 그죠? 예, 사실은 이 11억 7천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좀 어려운 금액입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삶을 살기에도 너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너무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죠. 그렇죠? 예. 자, 뭐 한번 데이터 한번 뭐 여러 가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폭등한 집값. 자, 거기다가 요즘 이제 전세 시장마저도 불안하죠? 전세 시장마저도. 예, 전세 시장마저도 지금 불안하고요. 그래서 2030 이제 패닉 바잉이 지금 여전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에 20대와 30대와 또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2030 세대들이 높죠. 예, 그리고 매입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자, 지금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거의 한 8% 가까이 지금 올랐고요. 뭐, 지금 작년 1월 달하고 비교해보면, 뭐,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네요. 그죠? 매입 비중이요. 예. 불안한 거죠.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예. 그리고 또 전세가도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거는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집을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자료 보시면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이 전체 전 연령대 주담대 신주 취급액 중에 거의 44.5%가 예, 그만큼 이제 매입 비중이 크니까 예, 44.5%가 2030 세대일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주택 시장에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택의 주 수요층은요, 그러니까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세대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30, 40 세대입니다. 예. 연령층들이 상당히 낮아졌죠. 연령층들이. 그죠? 예.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주변 여건이 너무 좋지 않죠.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출 규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많이 모아놓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금 자체를. 많이 모아놓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3040이나 4050 세대들에 비해서는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도 규제가 들어갔어요. 사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그죠? 예. 이제 월세로 가야죠, 뭐. 예. 자, 그 대출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낮겠죠. 왜? 사회 초년생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부담은. 자, 그 다음에 청약. 자, 가점제로 이제 바뀌면서, 뭐, 앞으로 물건 많이 나온다는데, 그죠? 안 되죠? 여러분들. 아마 뭐 청약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지금 희망 고문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중추가 되는 2030 세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배려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2030 세대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좀 증여를 통해서 한 2억 정도 여유자금, 뭐 2억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증여세 부담이 조금 낮거든요. 예, 증여세 부담이 낮으니까 한 2, 3억 정도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받아서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일반적인 우리 소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승 이제 소액 투자 전략 제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일단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겠죠. 예, 근데 시드머니는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그냥 이제 같은 금액이라도 그냥 같은 시드머니라도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누구한테는 약간 적은 돈이고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고 또는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요. 자,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보유 자금이 적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유 자금이 적으면 시간에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필승 소액 투자 전략 첫 번째가요. 바로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액으로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지역이 어떤 개발 이슈라던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 전략은 뭐냐면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 방향성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자, 그러면 이 정책 방향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최근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공공주도로 가는 재개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공공주도로 가는 재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게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선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예, 서울시에서 지금 민간 재개발에 지금 활성화시켜 주려고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민간 재개발을 상당히 활성화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막 이제 공모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은 계속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왜? 재건축을 풀어주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주려면 재건축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지만 그럼 재개발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가 그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많이 또 설명도 드렸고요. 예, 안 보셨던 분들은 그거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자, 정책적인 방향성은요, 재개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너무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될 만한 지역에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먼저 시장을 선점을 하는 거죠. 먼저 시장을 선점을 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양화될 겁니다. 재개발 사업이요. 상당히 다양화되는데,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자,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양화될 건데, 그래서 필승 소액 투자 전략 세 번째. 지금 현재 시행 주체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하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기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뭐예요? 시행 주체가 누구였어요? 예. 소유자들.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시행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해졌죠? 자, 어떤 뭐 공공에서도 공공 단독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이제 공공 플러스 이제 소유자들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처럼 소유자들이 가기도 하고요. 그죠? 또 우리가 또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신탁 재건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탁사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시행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시행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자, 근데 사업 방식도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게 다양해지고 있냐? 자, 개발 지역, 이제 서울에 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대규모로 뉴타운, 대규모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지역들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 지역들이 많이 없으니까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개발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같이 우리가 획일적인 재개발은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방식이 다양해져야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업 방식이 다양해져야 되는데, 그죠? 사업 방식이 다양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나 소규모 재건축도 지금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소규모 빈지 특례,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게 뭡니까?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세권 개발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죠? 역세권 개발. 역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를 좀 더 짓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합 방식 같은 경우도 있죠. 결합 방식. 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결합 방식 같은 게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산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뒤에 이제 뭐 북한산이라던가 뭐 산들이 상당히 뭐 남산이라던가 그죠? 산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이제 산들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이제 주거지역 A라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A라는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B라는 이제 주거지역이 있으면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산의 경관을 가리니까 A라는 지역은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높게 못 짓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는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짓는다라는 거, 한 여기밖에 못 짓는다라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B라는 지역 원래 이만큼 짓는데 여기다가 남는 용적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그럼 사업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여기는 이만큼만 올리고 이쪽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는 여기에 대한 사업 수익을 쉐어를 하는 거죠. 예, 쉐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업 수지를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결합 방식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서울 도심 내에서도요. 예. 자, 그러니까는 이 개발 방식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어찌됐든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정책 방향성에 맞는 전략, 그 다음에 지금 사업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북의 노후 지역이죠.
자, 이 강북의 노후 지역들 이제 보시면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재개발 지역들 다 강북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비교적 이제 1, 2억 정도가 이제 비교적 1억 정도가 한다는 게 소액이죠, 이제는. 그죠? 예. 1, 2억 정도의 비교적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 가능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뭐 노후도 요건도 있고요. 그 접도율이라던가 가소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요건에 맞는 지역들은 주민 제한이라던가 구역 지정 등 지속적으로 이 지역들이 확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어떤 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런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착각을 하신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돼야만 가격이 오르는지 아세요? 개발이 꼭 이루어져야만. 절대 아닙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래요. 예,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이 기대감, 소문,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정책 방향성에 맞고요. 또 사업 방식이 앞으로 다양해지니까 어차피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교적 소액으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소액으로 이런 강북 노후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좋냐? 우리가 강북 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낼 수 만한, 더 낼 수 있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대규모로 먼저 개발이 된 지역들. 먼저 벌써 아파트로 올라간 지역들 인근 지역입니다. 왜 인근 지역이냐? 자, 우리가 개발지는요. 서울은 아까 제가 땅이 없다 그랬죠?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지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땅을 구역 지정을 해주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지는 지속적으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확장이 되는 지역이 기존에 개발지가 있는 지역들이 먼저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규모 기개발지가 좋은 이유는요. 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인프라들이 상당히 좋을 거 아닙니까? 인프라들이. 이거를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근에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근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공공으로 가든 민간으로 가든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의 아닙니까? 동의. 그죠? 소유자들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동의가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근에 만약에 이런 지역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면 더 좋겠죠. 왜? 개발 호재들 어떤 겁니까? 뭐 새롭게 공원이 만들어진다거나 새롭게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거나 앞으로 새롭게 업무 지역이 형성이 된다거나 그죠? 이런 지역이면 금상첨화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2030 세대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집값은 너무 폭등을 했고요. 서울에서 지금 전세 살기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공급은 많이 한다는데 2030 세대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그 다음에 정책 방향에 맞는 투자, 자, 그 다음에 사업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앞으로는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이런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 아니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보고 계시는 2035 세대들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조금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뭐 라이브도 좀 못했고요.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치료 받고 지금 또 지금 이제 많이 또 이제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으니까 이렇게 좀 이제 앞으로 더 나은 강의, 더 나은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